시크릿 노트. 너무 시크릿 노트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예고 나간 대로 우리 KB 투자증권의 문정희 연구원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화두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문정희 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 저희 어머니 그 성함이 예. 김자, 정자, 희자 쓰세요. 아, 예. 정이. 예. 그래서 제가 이름 보고 제가 더더 이렇게 호감이 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김정희 어머니께서도 아마 전주에서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연말이니까요. 훈훈하게 시작하시죠. 예. 자,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문정희 연구원을 제가 모시고자 했을 때, 며칠 됐죠. 한 일주일,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약자로 GR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월스저널이라든가,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유수의 외국 신문들 보면은,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분석 기사라든가 해설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근데 이제 이미 출구 전략이 이제 가시화됐지만 이제 시중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것에서부터 금리가 변하고 이에 따라서 또 연차적으로 많은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이 유동성의 흐름,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에 우리 문연구원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좀 여쭤보자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 나누기 이전에 얼마 전에 이제 FRB에서 출구 전략 이제 구체화가 됐거든요. 이게 과연 하나의 미국 시장의 자금 이동이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네, 일단 FRB에서 QE를 축소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내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만은 워낙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미국 연준이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의 2014년 예산에 통과되지 않았던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FOMC 이전 전주에 의회에서 타협이 되면서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FOMC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내년 1월부터 100억 달러 이제 축소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연준이 QE를 축소하게 되었고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아마 금융시장에서의 조정도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좀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너무 영악한 것 같아요. 예. 테이퍼링 하고 나서 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막 내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이 수가 좋은 것 같아요, FRB. 예. FRB에서 아마 이제 버냉키 의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내년 2월에 이제 자니 앨런으로 바뀌는데, 원래 이제 12월 달에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이유는, 1946년 이후로 미국 연준이 12월 달에는 긴축 정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안 할 것이다라고 봤었고, 2월 달에 의장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도 아마 안 할 것이다. 그래서 3월 달에 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10월 지나서 11월 지표부터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너무 잘 나왔고 특히 12월 초에 발표된 11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57포인트라는 것은 미국 성장률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 가까운 성장이거든요. 그렇게 양호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발표된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무려 이제 0.3%포인트 떨어진 7.0%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지 않았느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림 보니까 버냉키 의장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의하면서 이렇게 음료수를 드시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음료수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글로벌 증시 과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이어지나.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지금 최고가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이런 어떤 로테이션이 벌써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예,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일단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올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 우리가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라고 보는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뭐 1.6%에 그러니까요. 이랬는데요. 지금 뭐 2.9%까지 올라오면서 무려 이제 130bp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미국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 글로벌 주식시장의 벤치마크인데 이 S&P 500 같은 경우도 올해 한 해 동안만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채 금리에서의 손실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부분에서는 기회비용까지. 예,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올해 한 해 동안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금리 상승분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의 변화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흥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아무래도 네. 뭐 연준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시장에서의 그 위험 자산으로 투자됐던 부분들이 안전 자산으로 약간 회귀되면서 그리고 경제 모멘텀이나 펀드멘탈 측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점검을 받으면서 신흥시장은 약간 좀 도외시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 예, 잠깐 예. 해주셨는데 예. 제가 그 리포트 우리 연구위원께서 쓰신 그 리포트도 보니까 그 보수적으로 유명한 그 일본의 연기금도 예, 맞습니다.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고 있더라. 예, 맞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좀 확인이 된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죠? 예, 일단 그 일본의 최대 연기금이 네. GPIF라는 연기금이 있는데요. 이 연기금의 자금 규모는 대략 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하고 거의 맞먹는. 우리나라 GDP네요. 예, 우리나라 GDP 거의하고 유사한 연금 어마어마하군요. 부여를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최대 네. 이제 규모고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수익률을 공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공시를 합니다. 근데 이 11월 말에 발표된 이제 4분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대략 한 6% 정도 이익이 받고요. 그리고 채권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한 0.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군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의 얻는 수익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주식, 그러니까 일본 내 주식 같은 경우를 비중을 좀 더 늘렸고요. 이건 아무래도 정책적인 영향도 좀 있다고 아무래도. 보고 있고요. 예. 네. 또 하나는 해외 투자 중에서도 채권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 비중 계속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채권 비중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 이하로 떨어졌고요.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과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0%에서 20% 내였는데 금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작년만 해도 60%를 넘었던 채권 비중이 올해는 이제 60% 밑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떨어졌군요. 예,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 지금 20%까지 계속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IF가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세계 각국의 이제 연기금이나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도 이 연기금을 상당히 좀 추종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연기금 같은 경우가 아마 이런 비중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기금에서도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대략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출구 전략 가시화되면서 이제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이제 같이 상존하고 있다. 예, 예,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예.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외신이랄까요? 한번 보니까 이제 경기 회복 따라서 이제 금리가 이제 지금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예. 이자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쪽으로 또 돈이 예, 좀 예, 예. 몰릴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뭐 다시 또 채권이 또 이제 호황이다. 예.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예, 예, 예. 이런 얘기도 또 이렇게 상존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국채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채 같은 경우 이제 상당 부분은 개인 투자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나 투자가 아니면 네. 중앙은행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계속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보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작은 규모고요. 실질적으로 뭐 글로벌 금융시장을 봤을 때는 대략 한 60조 달러 정도 내외되는데
60조 달러 중에서 그 국채 투자하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채권 손실이나 이런 것들 민간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채를 보유해서 얻는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시장 중에서 1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중이 10% 이내로 미미하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이게 그럼 어쩌란 말이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저도 궁금한 게요. 예. 이 역대 이런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크게 좀 한번 이렇게 뭐 방향성이 이제 크게 엇갈린다든가 예. 이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좀 어때요, 좀? 네, 일단 그러한 이제 모습 같은 경우는 대략 과거에 연준이 정책을 변화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1994년에 그랬고, 1999년, 그리고 2004년, 그리고 이번에 2013년 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략 이제 과거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나온 현상을 보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이런 현상에서는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동반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연준이 긴축을 선회했을 때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정책이 선회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다라 보고 있고요. 95년 같은 경우나 99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신흥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었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에서의 손실이 주식시장에서 만회를 했기 때문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재현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일반 투자자들,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 이런 글로벌한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맞이해서 어떤 대응이라든가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가 줄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 성장률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국면이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을 때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간에서 주식시장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 경기는 이제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이 구간에서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과연 물가가 언제쯤 턴어라운드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물가. 예. 그래서 지금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연준이 물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적어도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시차를 두고 아마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당히 주식시장에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뭐 주식시장 메리트는 약간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을 갖고 가는 부분이 좋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차가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약간 후행하는 모습이거든요.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아직까지는 반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차로 본다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시장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후반까지는. 그 이후로 3분기, 4분기부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약간 슬로우하면서 원자재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성장률과 그다음에 물가가 언제쯤 반등할 것이냐,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미 좀 돈 냄새 잘 받는 이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은 원자재 베팅 들어갈 만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왠지.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나온 얘기들 보면은 경기가 이제 상승하는 사이클에 도래를 했을 때
업종에서 봤을 때 업종 사이클에서는 가장 안 좋은 업종 사이클에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는 좋은데 업종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이제 뭐 도외시하는 것보다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런데도 업종이 안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일단 아직까지는 정고점을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랐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약간 IT나 자동차를 갖고 가겠지만은 만약에 정고점 근처까지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안 봤던 업종들,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뭐 기계, 해운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업사이드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좀 경기가 좀 순항을 좀 해준다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연말 맞이에서도 그렇고 올해 내내 이 또 하나의 화두가 엔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뭐 올해 여타 다른 그 시장에 비해서 뭐 가장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거는 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에 따른 어떤 엔저 효과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좀 나왔었고요. 실제로 엔화는 많이 약세를 보였고 니케이는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연구원님, 엔저 내년에도 좀 뭐 가속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좀 엔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엔달러 환율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환율에 대한 예상을 할 때는 펀더멘탈 측면이랑 수급 측면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급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뭐 투기적 세력이나 아니면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을 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올해 초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서 엔화가 이제 80에서 90, 100엔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BOJ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고, 근데 이제 100엔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100엔 수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까지 감안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됐었고 펀더멘탈까지 감안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엔화 약세로 가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이제 그 달러 강화를 보려면은 유로화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유로화가 이제 얼마만큼 약세를 갈 것이냐가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성장률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성장률 같은 거 감안했을 때는 아마 지금 현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엔달러 환율이 뭐 100엔에서 106엔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엔 움직일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뭐 108엔에서 110엔 정도까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평균 같은 경우 저희는 수급 측면이나 펀더멘털 측면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06엔 정도 그리고 상반기는 104엔 지금 현재 수준이죠. 하반기에는 한 108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추가적으로 뭐 가파르게 약세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엔화 약세뿐만 아니라 이제 원화도 이제 강세로 간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측면을 봤을 때는 원엔 환율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한 1,000원, 1,010원 내외 정도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1,000원을 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 경합도가 높은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수준이 움직인다면은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본의 IT 업종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IT는 비교적 순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부품 쪽이나 아니면은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본 그 엔저 영향이 지금 수준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내년 이익에서는 좀 모멘텀을 좀 잃을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에 원엔 환율 기준으로 1,000원이 깨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엔화는 뭐 약세가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은 1,000원을 깰 수도 있다. 엔화의 영향력은 내년에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뭐 내년 금융시장 화두,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엔저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문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좀 솔직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직도 그런데 이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여전히 그 채권의 비중이 이제 과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금융회사도 그렇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글로벌하게 시장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은 이제 그레이 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요새 특히 이제 펀드 이제 동향 보면은 기관들 여전히 주식형에서 빼서 채권형으로 이제 넣더라고요.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이제 로테이션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에 대한 어떤 그 견해 좀 한번 들려주시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어지는 건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세계적인 흐름과 좀 이렇게 좀 거슬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거. 일단 지금 시장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펀더멘털은 상당히 양호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엔저 영향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입장에서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한국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운용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2천선에서 환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좀 환매가 계속 이제 2,150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야지 아무래도 좀 풀릴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자금은 좀 이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는 이제 스테이하지만은 전세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주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전세값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고점을 넘어가고 개인들이 펀드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지 다시 펀드로 이제 환입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제 전고점을 넘었으면은 그다음에는 좀 수급이 풀릴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과연 누가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국내 기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보사나 손보사 같은 이제 보험사 자금들이 조금씩 이제 자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사업 계획에서도 채권 비중을 좀 낮추고 주식 비중을 좀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자금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일본 같은 경우나 엔저 영향이나 중국계 자금 영향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SCI EM 대비해서 가장 우수한 이제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증시 중에서 MSCI EM 중에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전고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 넘어섰고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어진다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외국계 자금에서는 잉여 자금들이 우리나라 자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불확실성은 해소됐기 때문에 해외 자금 유입이 더 될 것이다. 경상분지 흑자고 그래서 워낙 강세 쪽 베팅하는 자금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더 12월보다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150 전고점까지는 외국계 자금들이 역시. 아마 주도가 될 것 같고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기관의 수급이 좀 어느 정도 풀리면서 기관지 자금들까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에서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상에는 2,300, 2,400까지도 다이렉트로 2,150만 넘어가면은 다이렉트로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까지 아주 시원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연구위원이셨고요. 오늘 배당락이지만 주식시장은 지금 2,000선을 넘어섰네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 의원님 연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오늘 방송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